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퍼스트펭귄 건강운동관리사를 위한 운동 처방론. 이번 시간에는 FITT에 대해서 한번 싹 다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이 FITT, 운동 처방론이 정말 암기 과목 중에 하나죠. 그쵸? 그 숫자 하나하나 다 외워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뜩이나 이제 외울 것도 많은데 갑자기 또 그 ACSM 12판이 애매한 시기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과연 시험에 뭐가 나올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ACSM 12판에서 많이 바뀌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개인적으로는 막 크게 드라마틱하게 바뀐 거는 사실 일부분에 불과하다,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운동 처방론에 나오는 어떤 패턴들, 그런 것들은 본질은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막 엄청 크게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11판을 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바뀐 수치만 뭐 몇 개 정도만 그냥 그것만 좀 수정해서 알아두시고 가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었던 분들이더라도 이 수치만 또 표만 또 잘 외우시고 또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달달달 또 외우고 가면 문제를 푸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영상에 나오는 그 자료랑 그 다음에 그 FITT 그 정리한 저항성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표를 홈페이지에 또 올려놨으니까 이벤트 참가하셔가지고 그것도 또 무료로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판과 12판 비교하면서 저희가 FITT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입원 환자의 심장 재활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11판에서는 이 입원 환자의 심장 재활이 굉장히 이제 프로토콜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이제 12판으로 넘어오면서 입원 기간이 생각보다 이 심장 그 수술하고 나서 입원 기간이 굉장히 좀 짧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감소하면서 이런 표에 어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좀 조기 가동성 그러니까 입원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결국에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퇴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두자 해가지고 얼리 모빌리티, 조기 가동성이랑 뭔가 이제 이 안전한 퇴원 준비에 더 집중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랑 퇴원을 하려면 내가 걸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걷는 기준들, 입원 환자의 심장 재활 1일 보행 가능 조건들이 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 가슴의 어떤 통증, 뭐 트로포닌 수치라든지 아니면 혈력학적으로 좀 안정성이 이제 좀 보이는지, 뭐 그다음에 뭐 심전도상에서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좀 슬슬 걸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입원이나 외래 환자 심장 재활의 어떤 적응증이나 금기사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 해당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이제 보행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원 환자가 운동 시에 운동 중단을 해야 되는 이상 사례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좀 이제 걸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입원 환자의 심장 재활은 조기 가동성과 어떤 안전한 퇴원 준비, 그 다음에 보행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래 환자입니다. 외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원을 했다가 이제 외래를 보러 오는 그런 환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래 환자의 심장 재활에서도 이 11판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FITT 프로토콜이 딱 그 테이블로 딱 나와 있었는데 요게 이제 이게 보니까 활용도가 되게 낮은 거예요. 왜냐면 아예 이 외래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잘 없는 거야. 이 심장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좀 바꿔야겠다라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12판으로 오면서는 조금 더 이제 관리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가지고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의 어떤 실시간 그런 반응들에 따라서 운동을 좀 설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뭐 이런 것들 있어요. 참여도를 좀 높여야 된다. 이 사람들이 꼭 이 심장 재활을 병원에서만 받아야 되냐? 그게 아니다. 집에서나 아니면 뭐 시설에서나 그런 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참여도를 높여야 된다. 그리고 뭔가 이제 그 환자의 어떤 환경에 맞게 그 다음에 어떤 디지털
디지털 일상 중심으로 이게 좀 처방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환경은 어떤 센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집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웨어러블 같은 기기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화상 채팅 같은 그런 줌 같은 플랫폼 있잖아요. 그래서 화상 채팅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관리해주자라고 이제 가는 거죠. 여기 보면 뭐 ACSN 그 책에서는 뭐 동기식 뭐 방법과 뭐 비동기식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동기화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웨어러블 그 워치랑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게 이제 동기식, 이 실시간 연결. 내가 만약에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뭐 심박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바로바로 전달이 돼가지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비동기식은 이제 나중에 내 기록을 그 사람이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적절한 피드백을 줘서 또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기록을 확인하는 거. 기록 확인하는 거. 뭐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환자의 어떤 참여도를 높이자라고 이제 12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유연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존에는 막 이런 표가 막 있었다면 이제는 좀 관리 차원으로 가자. 이게 이제 12판에서 외래 환자 심장 재활의 좀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항 운동도 마찬가지로 이런 표에서 이제 좀 관리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신부전입니다. 이게 이제 11판에서는 이 신부전을 단독 섹션으로 다뤘었는데요. 이제 이게 12판으로 오면서는 더 넓은 어떤 범주 안에서 통합적으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 또는 신부전 병력이 있는 환자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이제 아예 묶어놨어요. 이게 이제 그 각 심장 질환에 따라서 하나하나 나누다 보니까 아니 이 심장 질환이 결국에는 이 신부전도 관상동맥 질환이 원인이 돼가지고 발생을 하는 건데 이렇게 다 좀 나눠놓을 필요가 있나? 이게 조금 뭔가 비현실적이다. 좀 이제 현장에 좀 잘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봐가지고 아예 신부전 병력이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통합적으로 이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표가 이제 없어지고 요렇게 관상동맥 질환이랑 이제 묶여져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뒤에서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심장 이식 환자들의 FITT입니다. 우리가 심장 이식 환자들의 가장 독특한 생리적인 그런 특징이 있죠. 우리 배웠죠, 그쵸? 뭐였죠? 디너베이션, 그쵸? 신경이 다 차단돼 있는 상태예요, 그쵸? 기존 신경계와 연결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운동시키다 보면 심박수가 반응이 느리다라는 거죠. 그쵸? 운동을 시작해도 심박수가 바로 올라가지 않고 운동을 끝내도 심박수가 바로 떨어지지 않는다. 순환하는 카테콜라민에 의존해가지고 이 심박수의 어떤 지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박수를 기준으로 운동 강도 설정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RP 사용해라 라고 했었어요. 근데 12판에서는 이제 여유산소 섭취량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 검사를 한 경우에는 이 목표 운동 강도 기준의 어떤 여유산소 섭취량의 50에서 80% 정도로 강도를 설정해라. 하지만 어쨌든 RP로 이렇게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게 되겠죠. 어쨌든 둘 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 따라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장 이식 환자의 저항성 운동인데, 빈도가 좀 늘었어요. 주 1, 2일에서 2, 3일로 좀 더 늘었고, 그 다음에 강도도 조금 늘었습니다. 11판에서는 상체와 하체를 나눴었는데, 12판으로 오면서 그냥 아예 다 퉁쳐버렸어요. 그래서 60에서 70, 10에서 15회 반복해라. 1, 2세트 해라 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12판에서 이제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관상동맥 질환 또는 신부전을 아예 그냥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병태 생리학적으로 얘네가 이제 그 같은 연속성 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뭔가 협심증이 있으면서도 뭔가 가벼운 심부전 증상을 동반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운동을 처방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잠깐만, 이 사람을 관상동맥 질환자에 대한 그 FITT를 봐야 되나? 심부전에 대한 FITT를 봐야 되나? 이게 너무 이제 현장에서 굳이 막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묶어버렸어요. 어떤 뭐 심근의 손상, 심근 경색, 뭐 심부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운동 처방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12판에 이제 나온 것들을 제가 그대로 써놨는데, 일단 빈도는 주 3에서 5일 이상이고요. 강도가 이제 중요하죠. 첫 몇 주 동안에는 4060의 여유 심박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견딜 수 있는 6080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올려라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엔터가 하나 쳐져 있고 갑자기 띨롱 허혈 역치에서 심박수보다 10회 낮은 경우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아래가 이제 운동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고, 여기 이제 말이 빠진 것 같아요. 운동검사를 했을 경우, 운동검사를 이제 했을 경우에는 이 허혈 역치, 그러니까 뭐 어떤 운동검사 중에서 흉통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ST 분절 변화가 있었던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허혈 역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허혈 역치의 심박수보다 10bpm 낮게 설정을 해가지고 운동 강도를 설정해라 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넘지 말아라. 그래서 운동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허혈 역치에서 마이너스 10bpm을 해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운동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제 RP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강도를 조절해라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20에서 60분 하루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 운동인데요. 거의 이제 대부분 비연속적으로 주 2, 3일이죠. 연속되게 그 저항 운동을 권고하고 있진 않아요. 막 주 5일 뭐 이런 건 없어. 다 거의 뭐 주 2일 아니면 뭐 주 3일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강도가 생각보다 꽤 있어요. 60, 70, 그 다음에 10에서 15회 1에서 2세트 이렇게 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초 동맥 질환입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증상이 뭐였죠? 간헐적 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지 말초 동맥 질환, 그러니까 그 다리에, 그쵸? 하지에 그 혈액을 공급하는 그 혈관이 막혀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이고, 간헐적 파행이 가장 주된 그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이제 걷기만 하면 다리에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운동 처방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보행거리를,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통증을 뭐 참거나 아니면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그 거리, 아프지 않게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를 계속 늘려가는 게 이 운동 처방의 핵심이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유산소 운동을 권고를 하죠. FITT 보면 바뀐 거는 잘 없고, 그 통증 척도의 4단계 중 원래는 이제 3단계 지점까지가 이제 11판을 얘기했다면 12판에서는 거의 이제 만점까지도 파행 통증 척도의 4점 중에서 3에서 4점까지도 유발하는 운동 강도를 가한다. 이렇게 이제 살짝 그 강도가 좀 높아진 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플 때까지 걷고, 그 다음에 다시 쉬었다가 다시 또 아플 때까지 걷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 걷는 시간을 점점 늘리는 게 이제 이 운동 처방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표준화된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죠. 트레드밀, 그쵸? 그 다음에 걷기, 그 체중 부하 운동 해가지고 계속 그 반복적으로 그 허혈과 재관류 그 과정이 이제 그 미세혈관의 어떤 측부 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산소 이용 효율을 이제 높이기 때문에 트레드밀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 트레드밀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그 프로토콜마다 우리가 각각 어떤 거리, 어떤 속도, 그런 시간 같은 거를 정교하게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사람이 기록을 해놓으면 이 사람은 어디 트레드밀 가서든 이걸로 다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트레드밀로 좀 표준화된 어떤 프로토콜 안에서 이런 거를 좀 운동을 처방할 필요가 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운동 FITT를 보면 살짝 강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원래 6080이었는데 6070으로 좀 낮아졌고, 세트도 2에서 3세트 뭐 반복수가 있었는데 반복수가 조금 늘어났고 대신에 세트 수가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아 심장 재활 파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애들, 이제 그 선천적인 어떤 심장 질환이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산소 운동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최소 주 2에서
3일 하고 그 HR 피크, 그쵸? 그 최고 심박수의 55에서 80%로 해라. RP를 이제 사용을 해라. 대부분의 환자들한테는 11에서 13 범위로 하고, 조금 이제 괜찮은 환자들한테는 조금 더 이제 강도를 좀 높게 처방을 하자. 이렇게 보고 있네요. 30에서 60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저항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연속적으로 최소 주 2에서 3일 이렇게 하고 3070의 원RM, 그쵸? 그 다음에 4070의 원RM 10에서 15회 반복, 발살바 호흡을 피해라 라고 되어 있고, 가장 복잡한 동작을 먼저 진행을 하고 하체 운동에 이제 집중을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아 애들, 그쵸?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기본적인 어떤 기능 활동이 뭐 걷고 달리고 뭐 점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퇴원하고 나서도 다른 애들이랑 어울릴 때 그런 기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체 기반의 어떤 그런 일상적인 움직임의 참여를 위해서 이 하체 운동을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하체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그 혈액을 펌프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정맥 환류를 촉진하고 어떤 기능적인 어떤 독립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 하체 운동에 집중을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입니다. 우리가 병태생리학에서도 배우죠. 뇌졸중 그 종류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허혈성 뇌졸중 있었고, 그 다음에 출혈성 뇌졸중 있었습니다. 허혈성은 혈관이 막히는 거, 출혈성은 터지는 거였습니다. 이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편마비 증상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이 운동 처방을 할 때 이제 잘 움직일 수 있게 좀 해줘야겠죠. 운동 검사를 이제 했을 경우에는 4070의 HRR,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최대 심박수 추정식을 이용을 하면 5580이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심방 세동이나 심박수 변동 부전 또는 어떤 심박수의 모니터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RPE를 사용을 해라. 요거는 이제 기존 11판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에서 60분 per 1이었고요. 필요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편마비 증상이 있기 때문에 20에서 60분이 너무 길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필요시 10분으로 나눠서도 운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같이 써져 있습니다. 저항 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도가 늘어났습니다. 5080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 가지수가 그냥 좀 늘어났어요. 8개에서 10가지 정도 해라. 요게 이제 좀 추가됐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식입니다. 여러분, 천식이랑 뒤에 나오는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랑 또 병태생리학에서 또 잘 나오죠. 천식은 뭐였어요? 그쵸? 가역적인 어떤 기도 폐쇄죠. 가역적 기도 폐쇄였다. 그리고 그 기도가 좁아져가지고 이제 숨쉬기가 힘든 상태를 얘기를 하고, 이 천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발생 원인이 뭐 유전, 아니 이제 알레르겐, 뭐 알레르기 항원이라고 해서 이제 알레르기 항원, 그다음에 어떤 뭐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식에서도 그 염증 반응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좀 일어났죠. 천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COPD, 그쵸?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비교를 해보면 얘는 이제 비가역적인 어떤 기도 폐쇄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만성이죠. 만성 기침, 뭐 가래, 그다음에 이제 호흡곤란,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얘는 염증 반응이 만성 염증 반응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판에서 12판으로 왔을 때 바뀐 거는 없어요. 다 똑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식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그 파트가 하나 있었죠. 운동 유발성 그 기관지 수축이라고 해가지고 운동으로 인해서도 이 기도 협착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찬 공기나 미세먼지 아니면 뭐 수영장의 어떤 뭐 염소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운동을 통해서도 이제 그 기관지 수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기관지 부릉기를 이제 유도를 하죠. 그래서 그 준비 운동으로 아예 고강도로 한번 확 시켜가지고 그 기관지 수축을 이제 다 유도를 해놓은 다음에 해놓으면 이 정도 강도에서는 이제 얘가 수축을 했었으니까 조금 낮은 강도에서는 이제 그런 반응이 잘 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려해가지고 했었다. 이런 것들 개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과부하에 대한 그 개념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이제 목표하는 어떤 반복 횟수보다 한두 개가 더 수행이 가능하고, 이게 이제 2번의 연속된 운동 세션에서 관찰될 경우 부하를 2에서 10% 정도 증가시켜라. 이런 그 과부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다음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이게 저는 COPD가 잘 몰랐는데 이게 세계 3위의 사망 원인이라고 합니다. 꽤 이걸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죠. 어쨌든 그만큼 좀 이제 심각한 질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COPD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그 운동 처방론에서 봐야 될 거는 뭐였죠? 그 SpO2였습니다. 산소 포화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신경을 썼었죠. 이 SpO2 산소 포화도가 88%를 초과하는 거를 이제 초과하는 수준을 이제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이 SpO2가 85%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상대적 금기 사항이 됐었습니다. 안정시에 산소 포화도가 너무 떨어져 있다 이러면 이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인 금기 사항이고, 운동을 이제 했는데 이 SpO2가 80%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상대적 운동 종료 기준, 종료를 고려하는 그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보통은 뭐 80% 아니면 뭐 일부 기관에서는 뭐 85% 아래로 떨어져도 뭐 상대적으로 종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상대적 종료 기준에 그 페이지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준에는 80% 아래로 떨어지면 종료하는 기준이었다. 요거 그냥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COPD 저항 운동에서도 이 과부하에 대한 개념이 추가됐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대사성 질환으로 넘어옵니다.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도 이 FITT를 이제 아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운동 트레이닝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당뇨병에 대한 어떤 진단 그 기준, 당뇨 기준을 일단 알고 계셔야겠죠. 당뇨 기준이 뭐였죠? 우리 당화혈색소 HbA1c가 6.5% 이상이었고, 공복혈당이 126 이상, 그 다음에 OGTT 경구 당부화 검사를 했을 때는 200 이상이다 라고 하면 당뇨병이다 라고 봤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문제가 그렇게 나오죠. 그 사람의 어떤 차트, 이 사람의 어떤 HbA1c가 몇이고 뭐 LDL이 몇이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를 일단 먼저 골라내고, 그 다음에 운동을 뭐 초기 운동 강도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냐, 그에 따른 어떤 산소 섭취량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패턴들이. 어쨌든 당뇨 기준은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혈관 질환 위험 개수 셀 때도 그 당뇨 파트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심혈관 질환 위험 개수 셀 때는 그때는 이제 공복 혈당이 몇 이상이었죠? 100 이상. 그 다음에 OGTT가 140 이상. 그 다음에 HbA1c가 5.7% 이상이면 그 심혈관 질환 위험 개수에 이제 포함이 됐었죠.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FITT 보면 크게 바뀐 거는 없고 시간에서 조금 더 늘어났어요. 원래는 중고강도로 주에 150분을 하라고 했으면 이제는 중강도로는 150에서 300분, 고강도로는 75에서 150분 또는 두 강도를 조합해서 해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전에 그 혈당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트레이닝 고려 사항이 달라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운동 전에 이상적인 그 혈당 수치는 몇이었어요, 여러분? 90에서 250이었습니다. 그쵸?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저혈당이다. 내가 운동 전에 혈당을 쟀는데 저혈당이면 보통 이제 70 미만을 얘기를 하거든요. 70 미만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탄수화물 섭취해라. 탄수화물 좀 섭취해 라고 이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너무 고혈당이야. 제1형 당뇨인데 운동 전에 혈당을 쟀더니 250 이상이 나왔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케톤료 검사해라. 소변에 케톤이 검출되는지 이제 검사를 하고, 만약에 케톤이 검출이 됐다?
그러면 운동을 이게 중단하고 연기해라. 만약에 케톤류가 검출이 안 됐으면 중강도 운동 해라.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혈당이 350 이상이야. 그러면 이 케톤이랑은 상관없이 케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어떻게 해라? 그 보수적인 인슐린 교정 요법을 적용시켜라. 그러니까 그 인슐린 주사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그 주사 놔가지고 혈당이 좀 떨어지면 그때 운동을 하자. 혈당을 먼저 낮추는 것을 먼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을 조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 환자들한테 이제 이 저항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크게 바뀐 거는 없고요. 그 복합 운동할 때,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랑 그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 될 때는 뭘 먼저 해라? 근력 운동을 먼저 하는 게 운동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더라.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상 지질 혈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FITT보다도 일단 이 진단 기준을 먼저 알아야 돼요. 진단 기준이 있죠. 첫 번째는 일단은 그 LDL,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HDL-C가 중요하죠. HDL 콜레스테롤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 미만,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미만이면 이상 지질 혈증이다. 그 다음에 토탈 콜레스테롤을 보면 200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그 non HDL-C, HDL 콜레스테롤은 뭐 160 이상이면 이제 우리가 이상 지질 혈증으로 보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 평가에서도 이 이상 지질 혈증이 있죠. 약 복용 중이거나 그러면 그 위험 요인 개수에 하나 포함이 됐었고, 그 HDL 그 같은 경우 HDL 콜레스테롤이 60보다 60 이상이면 음성 위험 요인에 해당이 하나 돼가지고 그 위험 요인 개수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줬었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라진 건 없어요. FITT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 같은 경우, 이상 지질 혈증인데, 노인이야. 그러면 노인의 어떤 운동 지침을 따를 수 있다. 다른 어떤 동반 질환이 있으면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 운동도 마찬가지로 크게 달라진 거 없고요. 이 강도만 조금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상 지질 혈증의 유산소 운동 강도는 4075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얘도 진단 기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쵸? 진단 기준이 우리가 두 가지 그 학회가 있습니다. 그쵸? 하나는 이제 아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JNC7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을 120에서 뭐 80 아래면 정상이고, JNC7도 똑같아요. 120에서 80 아래면 정상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다르죠. 기억해야 될 거는 아하가 조금 더 기준이 더 그러니까 고혈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 깐깐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상승된 혈압이라는 표현을 쓰죠. 상승된 혈압은 이제 120에서 129 요거를 얘기를 하고요. 1단계 고혈압은 130부터 봅니다. 130부터 139, 80부터 89. 2단계는 140에 90 이상이면 2단계 고혈압이다. 이 JNC7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고혈압 전 단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혈압 전 단계 해가지고 얘는 120에서 139, 80에서 89로 보고요. 1단계 고혈압을 조금 더 이제 얘보다 높죠. 140부터 159, 그 다음에 90부터 99, 그 다음에 2단계 고혈압을 160에 100 이상이면 2단계 고혈압으로 보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아하가 조금 더 이 고혈압을 보는 기준이 JNC7보다 더 깐깐하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에서는 130에 80 이상이거나 또는 약을 복용 중이면 그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FITT는 변한 거 없고요. 저항 운동도 변한 거 없습니다. 어떤 그 표현하는 그 말이 조금 바뀌었지 수치적으로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노인이나 운동 초보자는 4050의 원RM이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체중과 비만입니다. 우리가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에서도 이 비만을 판단할 때 어떤 걸 쓰죠? BMI 값 쓰죠. BMI가 30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허리둘레, 그렇죠? 허리둘레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102cm 초과, 여자 같은 경우에는 88cm를 초과하면 이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에 이제 해당이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11판과 12판에서 크게 바뀐 거는 없고 시험에는 이런 게 좀 잘 나옵니다. 더 많은 어떤 건강상의 이점을 얻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고강도로 진행을 하고 시간도 더 늘려서 진행을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체중과 비만 그 뒤에 이제 표로 따로 FITT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대사증후군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대사증후군을 또 판단하는 그 기준들이 있죠. 진단 기준. 그래서 이것도 좀 여러분이 또 알아두시면 좋죠. 보통은 이제 그 NCP, ATP, 3 기준을 많이 이제 시험에서 좀 많이 물어봅니다. 미국 국립 콜레스테롤 교육 프로그램에 뭐였지? 성인치료위원회 3차 보고서에 나온 그 진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둘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남자는 102cm, 여자는 88cm 초과한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인슐린 레지스턴스, 인슐린 저항성을 보는데 공복 혈당만 봅니다. 공복 혈당이 100mg/dL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상 지질 혈증을 보는데요. 여기서는 HDL 콜레스테롤을 봅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이 남자는 40 미만, 여자는 50 미만이거나 아니면 그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 지방이 150 이상이거나 그쵸? 하면 이상 지질 혈증에 해당이 되고 네 번째는 혈압입니다. 여기 그 ATP3에서 얘기하는 혈압 같은 경우에는 130에 85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다 약물을 복용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 그 개수에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의 어떤 진단 기준을 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고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이 사람이 대사증후군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에 맞는 운동 처방이 들어가면 되겠죠. 보통은 이 대사증후군은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주 5일 이상, 뭐 30분 이상, 아니면 주당 150분 이상 운동해라, 중강도 신체활동해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이 대사증후군인데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주당 250에서 300분 그쵸? 요 정도 이제 운동을 해라. 하루 30에서 60분 정도 운동을 하고 하루 60에서 90분까지도 운동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증가를 시킬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체중과 비만, 저항 운동도 다 똑같아서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ACSM 12판에 이 대사 이상 지방 간 질환 요게 이제 테이블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요거는 비알코올성 그 지방간이었어요. 그래서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원래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이 알고 봤더니 다 이렇게 좀 대사 질환 때문에 생기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다 바꿨습니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MASLD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etabolic Dysfunction Associated Steatotic 리버 디지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용어를 이렇게 바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이블도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간의 어떤 형태를 보이면서도 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대사증후군의 그런 대사 이상들 있죠. 대사 이상이 같이 동반이 되면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처방을 해라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일반 성인들한테
처방하는 그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주 3에서 5일, 중강도 또는 고강도, 중강도로 하면 주당 150분, 고강도는 주당 75분 해라. 그 다음에 저항운동 같은 경우에도 근력을 위해서는 5085 원RM, 근지구력은 50% 원RM 미만으로 근력과 근지구력 세트도 앞에서 봤던 거랑 다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2판에 추가가 됐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염입니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뭐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항운동도 마찬가지로 바뀐 게 없습니다. 이 암 생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암 종류별로 이제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암 생존자의 저항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강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실패 지점까지 반복하지 마. 이게 1, 2회 정도 여유 반복 횟수로 종료를 해라 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저항운동 강도를 이제 하게 되다 보면 거의 이제 실패 지점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암 생존자 같은 경우에는 여유 반복 횟수, 우리가 이제 RIR이라고 하는데, 랩스 인 레저브라고 해가지고 여유 반복 횟수,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여유 반복 횟수로 종료를 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암 생존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면역도 좀 떨어져 있고, 림프 부종이나 골전이, 뭐 이런 그 골전이, 그 다음에 그 골다공증, 이런 거에 대한 그 부작용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한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너무 무리해서 이거를 땡기다 보면 그 해당 부위에 이제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서 거기에 어떤 림프 부종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막 그냥 잡아당기다 보면 자세가 이제 흐트러지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뜩이나 이제 뼈도 잘 안 좋은 상태에서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이제 그 뼈나 관절에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부하가 이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여유 반복 횟수로 이렇게 종료를 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 생존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암 종류별로도 좀 각각 특징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공통적인 특징은 뭐였다? 이 사람들 되게 피로해.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피로에 취약하다. 그러니까 신경계 회복도 느리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운동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 확보해라. 그쵸?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높은 강도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면역을 좀 떨어뜨리면서 그게 회복되면서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강도로 이 사람들한테 시키게 되면 일시적으로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시키지 마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섬유 근육통 환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만성적인 어떤 전신의 통증을 동반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앞에서는 거의 유산소 강도가 중강도였어요. 근데 섬유 근육통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 저강도로 시작한다. 유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네는 저강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올려가야 된다. 그래서 저강도로 시작하더라.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운동입니다. 저항운동에서는 여기 강도에 옴니레스 척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 옴니레스 척도가 뭐냐면 옴니버스 레지스턴스 엑서사이즈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 RP 운동 자각도 보면 막 숫자 써 있고 옆에 뭐 글자만 써 있잖아요. 근데 요 척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레지스턴스 엑서사이즈 저항성 운동을 그 맞춤으로 한 그 척도인데, 막 어떤 사람이 뭐 계단을 올라가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그림이 이렇게 좀 같이 나타나 있어요. 막 무거운 걸 들고 막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림 같은 게 같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어가지고 바로 좀 직관적으로 내가 나 저만큼 힘들다, 뭐 이렇게 힘들다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옴니레스 척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 척도 0에서 10에서 중에서도 1에서 4 수준으로 이제 시행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RP가 이제 추가가 됐다. 보통 우리가 유산소에서는 보그 그 척도를 이제 보죠. 그거는 이제 내가 숨이 얼마나 가쁘다 뭐 이런 거를 봤으면, 이 옴니레스 척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의 어떤 뻐근함, 힘듦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RP가 되겠습니다. 이 섬유근육통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통증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이 피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뭐 원RM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주관적인 어떤 척도들,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어떤 통증, 그런 거를 겪고 있는지를 그림이랑 숫자랑 다 같이 나와 있는 걸로 직관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해라 라고 보는 게 이 섬유근육통 환자의 저항운동의 FITT 강도, 요거였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추가가 됐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뇌척수염과 만성피로 증후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운동이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켜야 되고, 운동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메디슨이 아니라 굉장히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 파트에서 좀 여러분이 그냥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 단순히 어떤 기운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회복이 안 돼. 이 휴식을 아무리 취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 어떤 극심한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ACSM 12판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운동 방법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운동이 아무튼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환자의 어떤 상태가 가장 좋은 날에만 운동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을 이제 중시를 해야 되고, 짧게 간헐적으로 시켜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증에서 어떤 중등도는 좀 뭐 고려해가지고 시키지만, 중증이다? 하지마, 시키지마,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페이싱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싱에 대한 개념을 이 12판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이런 사람들한테도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 증가시켜서 이 사람도 운동시킬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조금 이 사람들한테 해로울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인정을 하고 페이싱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활동이랑 그 휴식을 내가 의도적으로 좀 균형 있게 이제 조절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이 에너지 봉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너지 봉투. 그래가지고 그냥 이 에너지 봉투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환자가 가진 그 하루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에너지 총량을 이 봉투, 에너지 봉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의 70%를 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박수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 환기 무산소성 역치를 넘지 않도록 매우 낮은 심박수를 그 유지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막 숨이 차거나 막 갑자기 뭐 열이 난다? 그러면 바로 그냥 운동 중단을 해라.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도를 설정할 때 어떤 환기 무산소성 역치가 이 사람들의 강도를 설정하는데 어떤 더 적절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다. 페이싱에 대한 개념, 뭐 에너지 봉투, 뭐 환기 무산소성 역치,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항 운동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의 중증이다 그러면 시키지 마. 없으면 막 주 1회 시작을 하고 주 3회 넘기지 마라. 그 다음에 1세트 시작해서 2세트로 증가한다. 90초 미만 완전 회복 시간을 갖게 하고, 뭐 운동이랑 휴식 비율에서도 휴식의 비율을 더 많이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뀐 건 없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섬유근육통이 굉장히 저강도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같이 또 저강도로 시작을 하는 게 이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저강도로 이제 시작을 하더라. 근데 이제 11판에서는 중강도, 저강도만 얘기를 했다면, 이제 12판에서는 고강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강도에서 중강도에서 고강도로 점진적으로 늘려라 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 강도는 어쨌든 저강도로 시작을 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경우에서도 주당 최소 150분 이상 운동해라, 이런 식으로 좀 시간도 좀 늘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만성 콩팥병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어가 콩팥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아무튼 신장이다, 그쵸? 그래서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사구체 여과율이 60 아래로 떨어진 게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만성 콩팥병 같은 환자들 경우에는 심박수 변동 부전, 그 다음에 어떤 약물도 또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런 어떤 약물의 영향,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투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박수 기반으로 운동 처방하지 마라. RP를 좀 잘 써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HRR에 대한 그런 게 없죠. 다 VO2R, 그 다음에 RP 요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강도로 이제 시작을 하고 요게 좀 추가가 됐어요.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추가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시간도 좀 늘렸어요. 연속적으로 30분 하고 최대 60분까지도 할 수 있다. 만약에 일부 CKD, 그러니까 그 만성 콩팥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운동을 수행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3분 운동, 3분 휴식 해가지고 그 운동과 휴식을 1대1 비율로 가져가면서 초기에는 15분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30분 했다가 60분까지도 전민적으로 늘려가라 이런 것도 이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ACSM 11판에서 말기 신장 질 환자에 대한 이게 실제로 문제에서도 나왔었는데 말기 신장 질 환자의 어떤 초기 강도가 가벼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30에서 39%의 VO2R로 이제 시작을 해라라고 11판에 나와 있었는데 12판으로 오면서는 이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 콩팥병의 그 저항 운동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세트 수가 이제 좀 늘어났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항 운동에서 무게를 늘리는 것보다도 횟수를 먼저 늘려라 이런 것도 이제 나와 있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그 병태 생리학에서도 나오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었고 미엘린 수초가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건 없습니다. 유산소 운동, 저항 운동 다 똑같고요. 다발성 경화증에서 우리가 또 좀 특징적으로 알아야 할 게 뭐였죠? 우토프 현상이었습니다. 우토프 현상. 그래서 이 그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그 시력에 막 갑자기 막 흐려진다거나 아니면 막 갑자기 막 마비 증상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좀 악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우토프 현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찬물 좀 마셔주고 쿨링 조끼 같은 거 착용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이렇게 운동해라 이런 것들 여러분이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도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에서 크게 차이가 없고요. 골다공증에서 또 중요한 건 뭐였죠? 운동 종류였어요. 뼈에 어느 정도 적절한 부하를 줘야 하기 때문에 체중 부하 운동이 선호가 된다. 골절의 위험이 있으면 어떤 고충격 부하 운동은 피해라. 그 다음에 척추 골절 아니면 척추의 어떤 골밀도가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가나 필라테스에 막 이렇게 비틀거나 이렇게 꺾는 그런 동작들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좀 주의사항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수 손상입니다. 여러분 척수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 FITT를 그러니까 그 ACSM 책에서도 써있지만 이 FITT가 완벽하게 어떤 컨센서스, 그러니까 일치를 합의를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흐름만 적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FITT를 좀 더 보시기보다는 그 척수 손상 환자의 운동 처방 시 그 고려사항 파트만 조금 더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상체를 중심으로 하고 마비된 어떤 팔이나 다리도 간과하지 않고 다 운동시켜라. 그렇죠. 전기 자극 이렇게 붙여가면서 운동해라.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밀기, 너무 그 휠체어 타는 분들한테 밀기 패턴만 강조하지 말고 밀기와 당기기를 균형 있게 이제 운동 처방으로 가져가라. 이런 것들, 밀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입니다. 그 12판으로 오면서 어떤 불안이랑 그 우울증에 대한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안 같은 경우나 우울증 둘 다 똑같아요. 운동이 정신적인 건강에 미치는 어떤 영향은 긍정적이다. 어떤 강도든 다 좋다. 뭐든 해라. 이런 것들의 어떤 흐름이 다 지금 이 FITT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강도 운동이 더 효과적이다. 더 긴 지속 시간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불안 같은 경우 저항 운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데 저하운동만한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이 무게를 들었네, 내가 이걸로 오늘은 몇 개를 했네, 뭐 이런 것처럼 내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구나, 그런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또 높이는데 또 좋기 때문에 불안 환자한테도 이 저하운동을 권고를 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치가 딱딱 제시가 아직 된 건 없지만 그래도 뭐다?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뭐든 해라. 저하운동 같은 경우에는 근거가 좀 불충분하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장애입니다. 지적장애도 11판과 12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 없고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알츠하이머병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도 사실 유산소나 저항운동 11판, 12판 달라진 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그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만 다 되고 내가 어떤 통제가 좀 가능하다면 정상 노인과 유사한 어떤 방식으로도 운동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중요한 파킨슨병입니다. 우리가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병태생리학에서도 너무 잘 나오고 운동 처방론에서도 잘 나오고 어디 파트든 너무나 이제 문제 낼 게 많은 그런 파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증상과 특징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죠. 첫 번째로 이제 서동, 그쵸? 브래디키네시아라고 해가지고 어떤 움직임의 어떤 크기나 속도가 이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운동증, 하이포키네시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서동 같은 게 이제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운동증, 움직임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증상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동결, 프리징.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움직임을 멈추게 되는 거,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세, 균형, 이런 거의 어떤 불안정성. 그 다음에 운동 이상증.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과도하게 활성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그 다음에 트레머, 떨림. 그 다음에 강직. 그 다음에 어떤 보상 반응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더라. 이게 이제 파킨슨병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떤 대상자의 어떤 특징을 주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뭔가 안정시에도 떨림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파킨슨병 환자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맞는 운동 강도를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파킨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굉장히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운동 처방을 할 때도. 그래서 약물 대표적인 게 이제 엘도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도파민 작용제, 마오비 억제제, 그 다음에 이제 항콜린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약물로 쓰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파킨슨병 환자 같은 경우 병리학적 기전이 뭐였죠? 그 중내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그 거의 파킨슨병의 병리학적 기전을 뭐죠? 딱 찌르면 이거 무조건 그냥 술술술 나와야 돼요. 그 중내 흑색질에 있는 그 도파민성 신경세포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퇴화되면서 생기는 질환이죠. 특히 이제 선조체로 가는 그 도파민이 이제 끊기게 되면서 선조체에서의 도파민이 이제 그 감소를 하게 되고 그 흑색질에서는 우리 뭐였죠? 알파 시뉴클레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폴딩되면서 나타나는 병태생리학적인 특징이 뭐였어요? 루이소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루이소체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루이소체가 이제 어떤 그 독성을 가지게 되면서 주변의 어떤 도파민 세포들을 죽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선조체의 도파민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서 기저핵의 어떤 그런 회로가 붕괴되는 거. 운동을 조절하는 그 회로가 붕괴가 되면서 이제 뭐 떨림이라든지 강직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물 같은 경우에는 다 도파민 쪽을 이제 좀 건드립니다. 근데 이 약물의 어떤 부작용이 뭐냐면 약간 어떤 속쓰림, 어지러움, 피로, 졸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을 좀 잘 고려해가지고 운동을 시킬 필요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FITT에서는 11판과 12판에서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는 우리가 그 파킨슨병의 어떤 특징이 뭔지, 병태생리학적 기전이 뭔지, 이 약물의 작용이 뭔지, 그에 따라서 운동 처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빠삭하게 알아두시면 조금 더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항 운동도 변한 게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그 건강운동관리사 운동처방론에 나오는 질환별 FITT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험이 지금 이제 한 달 거의 안 남은 상태에서 너무나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건의사 시험이 사실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봐야 돼요? 저것도 봐야 돼요? 이건 안 봐도 돼요?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보지 마세요. 라고 했다가 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확답은 잘 못 드리지만 정말 이것만은 준비하고 가야 된다. 이것만은 알고 가야 되고 여태 기출이 이런 패턴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에 최대한 알고 무조건 확실하게 알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건의사 시험이 정말 힘든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죠, 그쵸? 아휴, 힘내자. 네, 여러분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그 건의사라는 시험에 잘 대비를 하실 수 있게 정말 좋은 자료도 많이 만들고 또 네, 많이 또 도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잘 준비해가지고 이번 이 과도기적인 어떤 ACSM 이 과목들을 좀 극복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고 정말 다 합격하실 수 있고 잘 준비만 하면 정말 다 붙으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같이 가보시죠. 화이팅!